네, 12월 12일이고요. 어제 제시해드렸던 연습 문제 풀이부터 시작을 할게요. 리퀘스트 객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일단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원 소스 파일이 이러한 URL에 들어있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여기에 8개의 영어 문장이 저장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파일을 리퀘스트 객체를 써서 가져오래요. 리퀘스트 객체를 써서 가져오면은 기본적인 컨텐츠 타입은 텍스트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문자열이에요. 그 문자열의 형식이 제이슨일 경우에는 우리가 딕셔너리로 변환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그냥 스트링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얘를 리퀘스트 객체로 가져온 다음에 그 내용을 팝하고 API를 써서 번역해서 이런 식으로 CSV 파일을 저장하세요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일단 뭐 요예제에서 OS는 안 썼고요. 자, 패키지를 가져왔고 그 다음에 가져올 데이터 주소 정의했어요. 여기까지 문제에서 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접속 객체. 뭐 특별히 다른 헤더를 설정할 부분이 없으니까 리퍼러하고 유저 에이전트만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접속 객체를 만든 다음에 주어진 URL을 이제 session.get 해가지고 가져옵니다. 그래서 에러가 있는지 여부 검사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인코딩을 UTF-8로 잡았는데 사실 영어이기 때문에 이건 뭐로 잡아도 상관없어요. 영어는 뭐가 됐건 상관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문장 자체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가져온 내용을 출력을 하면 자, 이렇게 문장들이 쭉 있거든요. 이 문장들이 8개라고 했으니까 이제 원 파일을 확인해 보면은 문장 단위로 지금 줄바꿈이 돼 있어요. 여기 역슬래시 n이 표기가 되고 있죠. 프린트 문으로 출력해 보면 좀 더 명확해져요. 자, 문장 하나, 뭐 2개, 3개 이런 식으로 줄바꿈 단위로 지금 처리가 돼 있죠. 이거를 한꺼번에 번역하라는 게 아니라 문장 8개라 그랬어요. 번역 8번 해야 돼요. 일단 이 전체 스트링을 8개로 쪼개려면은 줄바꿈 문자 단위로 쪼개야죠. 그래서 역슬래시 n 단위로 쪼개서 리스트로 반환을 합니다. 그러면 8개의 문장을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되죠. 이걸 반복문 돌리면서 팝하고 API한테 호출하면 돼요. 자, 팝하고 API는 어제 우리가 했었죠. 일단 팝하고 API 주소 정의하고 그 다음에 영어를 한국어로 바꿀 거고 연동키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 객체 준비를 해요. 네이버랑 연동할 때는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인증키 값을 헤더에다 세팅을 해줘야 되고요. 자, 반복을 하면서 API를 이제 8번 호출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결과를 저장할 빈 리스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연동 결과를 이제 반복문 안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매 반복 회차마다 가져오는 그 번역 결과를 이 리스트에다가 계속 추가를 해줬어요. 리스트에 원소 추가하는 함수는 append였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영어 문장 리스트죠. 이걸로 반복을 돌면은 텍스트는 문장 하나겠죠. 네이버에 데이터 세팅해요. 영어를 한국어로 그 다음에 영어 문장 하나를 여기다 세팅을 하는 거죠.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요. 만약에 에러가 났다면 지금 8개를 번역하려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한 3번째 문장에서 에러가 났어. 그럼 나머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컨티뉴를 걸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게 했고요.
결과를 이상 없이 받아왔다면 인코딩 세팅하고 R.점 텍스트를 가져옵니다. 네이버에서 주는 제이슨 데이터의 구조를 봤더니 메시지 안에 리절트 안에 트랜슬레이티드 텍스트가 번역 결과였어요. 이거를 원문과 번역이라는 키를 갖는 딕셔너리로 만들어서 마이데이터에 어펜드 시킵니다. 그럼 이 마이데이터는 결과적으로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되죠. 우리 파이썬 기초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쭈르륵 데이터들을 쌓아놨고요. 이거를 CSV로 저장하기 위해서 오픈을 했어요. 파일 이름은 번역결과 언더바 연월일 시분초.csv. 이거를 dt.datetime.now에다 str ftime 주면은 요 문장 안에서 이 형식 문자 위치에 날짜가 알아서 성분 찾아 들어가죠. 그래서 파일 이름 걸어주고 쓰기 모드. 인코딩은 EUCKR로 한 이유가요. 엑셀로 한번 열어보려고요. UTF-8로 하면 엑셀로 안 열립니다. 물론 엑셀 최신 버전을 쓰시는 경우에는 UTF-8도 열려요. 엑셀 2019 버전 이후부터 UTF-8 CSV를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UTF-8로 저장한 CSV를 내가 열었을 때 한글이 깨진다. 그러면 안 될 거 옛날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번역 결과 저장된 게 마이데이터니까 이걸로 반복을 겁니다. 일단 0번째, 즉 0번째 유소일 때는 이 딕셔너리에 키를 뽑아서 콤마 단위로 묶어준 다음에 여기다 세팅해주고 뒤에 역슬래시 n. 그래서 첫 줄 타이틀 걸어주고요. 나머지는 값들을 리스트로 묶은 다음에 처리를 했는데 CSV는 콤마 단위로 항목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 세팅되는 내용 자체가 1, 2, 3, A, B, 각, 나 라고 하면은 1, 2, 3, A, B, 각, 나 이렇게 되니까 CSV 칸이 의도치 않게 여러 개가 돼버려요. 그럴 때는 얘네들을 다운표로 묶어버리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다운표로 묶은 %s, 콤마 다운표로 묶은 %s 역슬래시 n. 문장 형식을 이렇게 구성하고 하나씩 넣어줬어요. 이렇게 구성된 걸 라이트하고 끝냈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이 되고요. 이거 확인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에서요. 일단은 CSV 파일이 저장이 됐는데 EUCKR로 저장했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렇게 나와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EUCKR을 기본적으로 못 열어요. 대신에 EUCKR인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면은 엑셀로는 잘 열리죠. 이렇게. 자, EUCKR인 경우에 이건 뭐 수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컨트롤 쉬프트 P를 누르고요. 컨트롤 쉬프트 P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명령어 입력하는 곳이에요. 주피터를 쓰면서는 이 명령어들을 쓸 일이 별로 없지만 원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명령어 엄청 많이 써요. 코딩하면서. 여기다가 인코딩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파일 인코딩 변경이라는 메뉴가 떠요. 자, 여기서 이제 인코딩하여 다시 열기. 지금 한글이 깨지는 이유가 얘가 EUCKR로 저장된 파일인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UTF-8 방식으로 오픈을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코딩을 적용해서 다시 열어라 라고 세팅하면은 맨 위에 EUC KR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봤을 때 콘텐츠에서 추측한 게 EUC KR이다라고 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걸 선택하면은 한글이 다시 잘 열려요. 자, EUC KR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 더. 익스텐션 중에서요. 엑셀 뷰어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찾아서 까시면 익스텐션 중에 엑셀 뷰어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찾아서 까시면 평소에 본인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에 어떤 것들 깔아놨는지는 따로 메모해서 정리 좀 해놓으세요. 아무리 깃허브에다가 그 동기화 세팅을 해놨다 그래도 가끔 날아가요. 저도 한 두어 달 단위로 한 번씩 날려먹고 있거든요. 그게 주로 학원에서 열심히 뭔가 깔고 나서 집에 가서 동기화가 되기 전에 내가 뭘 건드려버리면 날아가요. 동기화가 완료되기 전에 집에서 뭔가 설정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깃허브게 날아가 버려요. 저도 은근히 그거 자주 하고 있으니까 평소에 내가 못 깔고 있는지는 그 리스트업을 따로 해놓으세요. 개인 정리 노트 같은 거에다가. 나중에 이거 물어보시면 저도 대답 못 해줘요. 왜냐면은 익스텐션 같이 약간 이렇게 수업하면서 사이드로 얘기하는 것들 있죠. 거의 반 이상이 그냥 즉흥적이에요. 저도. 아 맞아 이런 걸 수도 있었지 이런 거 얘기해주면 도움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그때 생각나서 얘기해주는 거지 저도 뭐 계획성을 좀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물어보시면 저도 어버버버 할 거니까 각자들 정리 잘 해놓으세요. 자, 익스텐션을 깔고 났을 때 일단은 첫 번째 지금은 우리가 엑셀 파일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진 않지만 나중에 가면은 엑셀 파일을 엄청 많이 다룰 거예요. 자, 엑셀 파일은 그냥 선택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려요. 편집 기능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값을 바꿀 수는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제 타이핑을 해서 내용을 바꿀 수는 있지만 뭐 엑셀 함수 내지는 색상 뭐 이런 거를 처리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는 있고요. CSV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텍스트 편집기로 열리는데 CSV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오픈 프리뷰 아니다 쏘리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이 CSV 파일을 열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 기능들이 제공이 돼요. 기본적으로 이걸로 세팅되어 있는 거잖아요. 밑에 걸 선택하면은 엑셀 뷰어로 열려요. 자,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EUCKR은 못 여네요. 얘는 반대로 EUCKR을 못 열어요. UTF-8을 열고. 자, 만약에 CSV를 선택했을 때 엑셀 뷰어가 맨날 열리게 하고 싶다. 나는 텍스트로 여는 거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연결 프로그램 다시 선택하고요.
CSV에 대한 기본 편집기 구성, 요걸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골라주면 이제 그게 기본 편집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원하실 때 또 바꾸실 수 있어요. 자, 정리됐죠? 자, 1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2번 문제가 좀 어려웠죠? 자, 서울시의 버스 정류장에 대한 위도하고 경도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이래요. 데이터 건수도 상당히 많았어요. 자, 이걸 활용해서 버스 정류장의 주소를 조회하고 CSV 파일을 만들래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은 비동기 방식으로 최대 50개까지 동시에 처리하라고 했고요. 이 파일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은 CSV 파일이 여기까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편 번호하고 주소를 조회해서 뒤에 내용을 더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위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오픈 API 키를 직접 발급받고 API 연동 규격을 파악해야 한다. 자, 그럼 이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어떤 API를 쓸 수 있는지를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API들이 있는데, 뭐 데이터 API, 지도 검색 API, 지오코더 API 등등등이 있는데, 아마 처음에는 잘 몰랐으니까 아마 이걸 다 확인을 해봤을 거예요. 검색을 했던지. 위도하고 경도를 가지고 주소로 변환하는 처리를요, 지오 코딩이라고 해요. 데이터 분석 분야 중에 지리와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분야를 GIS라고 해요. 그래서 GIS 쪽에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데이터 전처리 때 하는 게 지오 코딩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지오코더 API라고 있어요. 얘를 타고 들어갈게요. 주소를 좌표로 변환하는 게 아니고 좌표를 주소로 변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좌표를 주소로 바꿉니다. 이걸 선택하면은 여기 뭐 매뉴얼 같은 것들 쭈루룩 표가 있는데요. 사실 요거 복사 붙여넣기 한다면 여기서 값들만 바꾸시면 돼요. 뭐 크게 복잡할 생각할 거 없어요. 여기 사용 예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파라미터가 무슨 뜻이지 하고서 계속 확인해 보면 되지.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처리할 부분이 필요 없고요. 여기 포인트, 이런 형식으로 보내주는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걸 이대로 처리하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제이슨 형식이 아니라 XML이라는 형식으로 떨어져요. 여기 포맷이라는 곳에 보면은 XML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제이슨이 기본값이래요. 포맷이. 그러니까 여기를 제이슨이라고 바꿔주거나 아예 여기를 통째로 날려버리면 제이슨이 온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URL을 확인을 해서 뭐 가능하다면 브라우저에 한번 붙여서 잘 나오나 확인해 보고요. 얘는 인증 정보를 헤더에다 주는 게 아니죠. 파라미터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동 방법은 훨씬 쉽겠네요. 자, 여기서도 OS를 사용하진 않았고요. 일단은 데이터를 먼저 가져와야 되니까 아까 그 영어 처리, 영어 번역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데이터 파일을 리퀘스트 객체로 받아서 텍스트 데이터 받아왔습니다. 일단은 인코딩 UTF-8로 무조건 해보라고 했죠. 자, UTF-8로 했을 때 데이터 가져오고 이제 CSV니까 콤마 단위로 쪼개서 일단 CSV는 라인 단위로 쪼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콤마 단위로 쪼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위 5개만 출력을 해봤어요. 다 출력하면 너무 많으니까. 빈 리스트를 준비한 다음에 이 소스. 자, 다시. 온라인으로 가져온 내용을 확인해 보면 소스이즈라고 이제 출력해 보면은 일단 이렇게 출력하면 한글 다 깨지잖아요.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 한글 깨지면 EUCK야. 그래서 이게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CSV라고 했으니까 일단 행 단위로 쪼개고 그 다음에 얘네를 각각 쉼표 단위로 쪼개야겠죠. 얘네들을 쉼표 단위로 쪼개서 그 쪼갠 결과를 새로 준비한 리스트에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마이데이 소시지라고 하는 애 가지고 반복 돌면서 i번째에서 공백 제거하고 콤마로 잘라서 걔를 마이데이터에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얘를 다 출력해보면은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출력하지 말고 상위 몇 개만 확인하세요. 이거 2만 건 정도 되잖아요. 자, 이거를 뭐 딕셔너리 형태로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를 딕셔너리로 바꾸셔도 되는데 복잡하게 안 했어요. 그냥 2차원 리스트로 처리했어요. 여기에 대한 뭐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형태로 구성하시면 되겠죠. 자, 주소를 조회하기 위해서 요청 변수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요청 URL 세팅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풀이 방식이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제가 준비한 접근 방식을 먼저 한번 리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방식을 들어 엎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어 엎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함수라는 부분에서 좀 보충 설명을 하고 들어 엎을 거예요. 자, 10분 이르긴 한데 일단 지금 좀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마저 설명하면 쉬는 시간 벗어날 것 같으니까. 그냥 20분까지 오세요. 자, 내용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지금 빈 파일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예전에 썼던 내용 중에 리스트에 대해서 얕은 복사, 깊은 복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A는 1, 2, 3이고요. B는 A일 때 A의 0번째에다가 플러스 이퀄 10을 하고서 프린트 A와 프린트 B를 확인해 보면은 둘이 같이 바뀌어 있죠. 리스트 간의 대입은 실제 복사가 아니라 참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원본이나 복사본 둘 중에 하나를 수정하면은 다른 것도 같이 바뀐다. 이거를 얕은 복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그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것도 일종의 얕은 복사예요. 함수 파라미터를 쓰는 것도요. 자, 그래서 df hello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k를 받을게요. 이 k는 리스트예요. 그래서 k의 0번째에다가 10을 더하고 k의 1번째에다가 20을 더하고 k의 2번째에다가 30을 더한 함수를 만들었다 칩시다. 자, a를 출력하면은 a를 재정의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a를 출력하면은 1, 2, 3이죠. 그 다음에 헬로한테 a를 줘요. 월드부터 df 월드 k. 여기서의 k는 그냥 숫자예요. k 플러스 이퀄 10. 자, x는 100이에요. 월드한테 x를 줘요. 자, 함수한테 주기 전에 프린트 x. 그 다음에 프린트 x를 한번 더 해요. 자, x가 100이에요. 여기서 출력하면 얼마 나올 거예요? 100 나오죠. 그리고 x를 월드로 줬죠. 자, 이거는 일반 숫자에 대한 대입이죠. 파라미터를 전달한다는 게 의미가 이거예요. k에다가 x를 넣어라. 그럼 일반 숫자니까 값복사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전달받은 파라미터의 10을 증가시키면 프린트 k는 k라고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도 x는 x, x는 x. 자, 여기서 출력되는 게 x는 100일 거고, 이거를 율로 전달하는 순간 k는 x라고 복사가 된다고요. 일반 숫자에 대한 복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k는 100이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k를 10 증가시켜요. 그러면 k는 110이 되죠. 일반 숫자의 복사는 값복사니까 복사본을 바꿔도 원본은 안 건드리죠. 그럼 여기서 x를 출력하면 얼마일 거예요? 그렇죠. x는 100이죠. 여전히 100이 돼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k는 110이 되지만 x는 여전히 100이에요. 그렇죠? before x, after x. 자, 근데 이번에는 hello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y는 10, 20, 30으로 줬어요. 프린트 before y는 y. 10, 20, 30이 나왔죠? 뭐 특별한 거 없죠? 좀 전에 한 거는 여기 띄어쓰기 하나 넣은 것 뿐이에요. 별거 없어요. 여기도 이퀄이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프린트 k는 k라고 출력을 해요. 헬로한테 y를 주고 그 다음에 after y를 출력을 해봅시다. 여기서 출력되는 거는 10, 20, 30이라는 걸 우리 확인을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y를 k에다 줘요. k는 y라고 대입이 된 거죠. 근데 리스트의 대입이죠. 리스트의 대입은 복사예요, 참조예요? 참조잖아요. 자, 복사본의 원소를 고쳐요. 그럼 여기서 추적되는 거는 K는 20, 40, 60이죠. 자, 다시 돌아왔어. 참조라 그랬죠. 얘가 원본이죠. 복사본이 바뀐 거죠. 헬로 안에서. 그 원본은 어떻게 됐겠어요? 같이 바뀌어 있지. 자, K는 20, 40, 60이고 F터 Y도 같이 바뀌어 있죠. 리스트나 딕셔너리를 파라미터로 줬을 때 함수 안에서 파라미터로 받은 애를 조작을 하면은 바깥에서도 같이 바뀌어요. 자, 근데 연구과제 두 번째 거를 이제 풀이를 해요. 자, 지금 이 함수는요, 위경도 한 쌍을 오픈 API로 연동을 해서 주소로 바꿔오는 기능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반복을 돌면서 약 2만 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소로 바꿔온 거를 계속 어디 2만 건을 계속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빈 리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 빈 리스트를 여기로 전달을 했다고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거는 복사예요, 참조예요? 참조죠. 그러니까 이 쿼리.어드레스에서 dataset.append라고 해서 뭔가 넣어주면 결국은 여기서 출력했을 때 원본도 같이 바뀌어 있겠죠. 반복 돌면서 2만 건을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여기에서 결과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구현을 했냐면은 비동기 처리를 수행하는 동안은 지금 여러분들 코드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비동기 처리를 수행하는 동안은 이 쿼리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 함수가 일종의 파라미터로 전달되기 때문에 리턴을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 쿼리 어드레스의 리턴을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어제까진 그랬어요. 제가 API를 덜 찾아봐서. 근데 결과를 받을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서 멀쩡하게 리턴을 한 거를 받을 방법이 있더라고. 자, 그래서 어제 구현했을 때는 요 데이터셋 안에 결과를 넣어줬었는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요 함수를 좀 고칠게요. 데이터셋 필요 없고요. URL 형식과 API 키 그리고 위도하고 경도만 주겠습니다. let lng 자, 함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볼 거라서 일단은 함수에 대해서 한 건만 테스트할 거예요. 자, let은 아까 여기서 myData라는 이름으로 가져왔거든요. 1번째 위도하고 경도를 뽑아볼게요. myData의 1번째에
3. lng는 my 데이터의 1번째에 4. 자, 하나씩 밀렸네요. 2, 3. 자, 값이 왔어요. 이거를 쿼리 어드레스한테 줄게요. 자, 그럼 이 쿼리 어드레스 함수에서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URL로 구성해서 일단 출력만 시켰어요. 단계별로 봐야 되니까. 하나, 둘. 자, URL 구성 만들었네요. 자, 출력된 URL 클릭해서 확인해 봤더니 위경도 변환된 거 나왔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리절트의 집 코드랑 텍스트 요것만 추리면 돼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져올 필요는 없겠죠. 자, 주소 적힌 거 주석으로 맞고 세션.get에서 가져온 다음에 딕셔너리로 잘 가져오는지도 중간에 확인을 해봐요. 자, 요 함수 실행하고 다시 체킹해 봅니다. 딕셔너리로 잘 가져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만들었었던 집 코드와 어드레스 두 개를 이제 출력을 해봐요. 프린트 집 코드 어드레스. 자, 데이터 추출이 잘 되는지 볼게요. 자, 잘 왔죠? 여기서 지금 값이 두 개잖아요. 우편번호랑 주소 두 개가 생겼잖아요. 자, 두 개를 한꺼번에 리턴할 때는 튜플이나 리스트로 묶으면 되죠. G코드랑 어드레스 묶어요. 그럼 얘는 호출하면 결과를 받을 거 아니에요. 리턴했으니까. 이거를 프린트 리절트라고 하면은 튜플로 반환받겠죠. 자, 튜플로 리턴하는 거는 구조분해 할 수 있죠? 집 코드와 프린트 어드레스 이렇게 받겠습니다. 자, 우편번호와 주소 떴네요. 자, 지금 이거 저도 API 보면서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가 제대로 동작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반복 돌면서 비동기를 걸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안 배운 게 좀 있어서 이 코드는 백업을 해놓을게요. 자. 결과를 저장할 빈 리스트. 그 다음에 요 마이 데이터가 아까 CSV인데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첫 번째 행을 제외한 나머지가 실 데이터죠. 그래서 제목행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길이를 쟀어요. 제목행을 제외한 나머지의 길이. 이게 변환할 데이터 수일 거예요. 그냥 총 몇 번의 데이터를 조회합니다. 그러면 있어 보이고 싶어서 찍은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threadful.executor 돌리고요. 문제에서는 50개로 돌리라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이것도 오래 걸려서 150개 한번 돌려봤었어요. 집에서. 자,
마이 데이터에 1번째부터 데이터를 돌리면 11,291건이래요.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동안은 약간 쪼개요. 몇 개만 해요. 이 테스트가 성립이 되면 이거 지우면 다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느새 그래 매번 할 때마다 다 돌려.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다 했구나. 자, 세션, 데이터셋, 그 다음에 API 키랑 요 V가 리스트 원소 하나죠. 요 V가 CSV의 한 줄이잖아요. 그럼 그 한 줄에서 위경도만 뽑아서 파라미터 주게끔 바꿔놨어요. 자, 한 행에서 위경도를 추출을 해요. V에 대해서 추출을 해요. 이거를 요 함수한테 let이랑 lng로 전달을 해요. 자, 비동기 처리 객체를 서브밋 메서드로부터 리턴을 받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비동기 처리를 수행하는 함수, 현재 실행 중인 함수, 여기서는 쿼리 어드레스예요.가 리턴하는 값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요 객체점 리절트라고 호출하면 된대요. 그러면 이 쿼리 어드레스가 리턴하는 값이 일로 떨어진대요. 이거 오늘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봤어요. 진짜 그런지 리절트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네요. 튜플로 떨어지네요. 결과가 떨어지죠. 근데 우편 번호가 안 나오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우편 번호는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건 뭐 얘네 데이터가 그런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쫓아가서 우편 번호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면 이제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길 한복판에 있는 거니까 우편 번호가 없을 수도 있긴 하대요. 버스 정류장 주소라서. 우편 번호가 그 말 그대로 우편물 그 배송할 때 분류하기 위한 코드 값이잖아요. 버스 정류장에 배송할 일이 없잖아. 자, 그럼 요 리절트가 지금 튜플로 반환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V를 출력해보면 아까 V가 원 데이터 한 줄이죠. 나도 리스트하고 튜플을 더해본 적은 없는데 리스트하고 튜플 한번 더해볼게요. V 더하기 리절트 더해지려나? 리스트끼리 더하면 병합이잖아요. 될려나? 아, 안되네. 그러면 위에 함수를 튜플로 리턴하지 말고 리스트로 리턴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V도 리스트고 리절트도 리스트니까 결합이 되겠죠. 뒤에 우편 번호와 주소가 붙었습니다. 이 결과를 데이터셋에다가 추가할게요. 데이터셋.append 라고 해서 붙이면 데이터셋에 차곡차곡 내용이 쌓일 거예요. 그래서 상위 5건만 확인해 볼게요. 자, 들어왔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 데이터셋을 파일로 저장하게끔 한 거예요. 데이터셋을 파일로 저장을 한 거죠. 첫 번째 줄은 그냥 제목 강제로 적어줬어요. 뭐 이것까지 리스트로 만들기 좀 번거롭고 해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든 데이터셋을 저장을 하면 이렇게 CSV가 나옵니다.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면은 완벽해요. 문제 풀이로는. 근데 어제 여기에 제가 기교를 좀 넣었어요. 이거를 2만 건이나 이게 전체를 이걸 풀어버리면 10,000건이 넘잖아요. 이걸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한 거야. def foo라는 함수를 겁니다. 얘는 바라는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프로그래밍 그 샘플 코드들을 보면은 뭔가 이름 정할 때 foo하고 바라고 정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게 어원이 불분명해요. 근데 그냥 위키에서 카더라 봤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그냥 어쩌고 저쩌고라는 뜻이래요. 정확한 어원을 찾기가 힘들대요. 대부분 그냥 그런 의미로 쓴대요. 일단 f부터 x하고 y를 받아서요. 프린트 x 더하기 y를 할게요. 리턴 x 더하기 y로 하죠. 특별한 거 없는 함수죠. def 바를 받아요. a하고 b를 파라미터로 받고요. 얘는 cb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를 받을게요. 근데 저 cb가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일반적인 파라미터 형식하고는 좀 달라요. cb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바를 호출하면서 10과 20을 주고 to라는 함수를 파라미터로 줘요.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10하고 20이 바로 들어갔죠. 10하고 20이에요. 그 다음에 CB로 들어온 게 얘라고요. 그럼 이 바함수 영역에서 CB는 이 f라는 함수예요. 이 안에서 f를 호출해요. 그럼 10과 20이 f한테 넘어가죠. 여기서 더한 값을 리턴하죠. 그럼 z는 30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리턴되니까 이 자리가 30이 되는 거죠. 굳이 뭐하러 이렇게 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A하고 B 여기서 더해버리지. 이게 뭔 난리야. 플러스 something. 자, something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가
와 %d의 연산 결과를 생성합니다. 라고 하는데 연산 결과를 만들어주는 거지 더하기라 할지 빼기라 할지 곱하기라 할지 나누기라 할지는 그때그때 호출하는 사람이 정하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얘가 뭔가 연산 결과를 만들어주긴 하는데 그게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는 호출할 때 정하는 거예요. 파라미터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대체로 이거예요. if CB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면 Z는 A 더하기 B. elif CB가 문자열로 CB를 받아서 마이너스면 Z는 A 마이너스 B. elif CB가 타임스면 Z는 A 곱하기 B. else 그렇지 않으면 Z는 A 나누기 B. something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면 호출할 때 something 하면서 100, 200 세 번째 파라미터로 플러스라고 호출하면은 더한 값이 떨어질 거고 그쵸? 여기다가 마이너스라고 주면은 뺀 값이 떨어질 거고 파라미터를 통해서 뭔가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something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근해 공식 그 다음에 삼각함수 다 구현하고 뭐 이것저것 존재하는 수학함수를 다 구현하래. 내가 문자열로 파라미터만 주면은 천조라는 모든 방정식을 여기서 다 분기로 다 구해달래. 나라면 나 안 해. 그리고 때려쳐요. 어떤 함수를 구현하는데 중간에 그 어떤 처리 로직을 호출하는 쪽에서 정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지금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는 도대체 그런 걸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주로 들어가는 부분이 GUI 프로그래밍이에요. 사용자가 뭔가 클릭할 거리가 있는 프로그램들. 화면에 뭔가 화면 띄워놓고서 버튼이라도 클릭하는 것들. 그때는 대부분 이렇게 화면이 있을 때 버튼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요. 그럼 이 버튼 객체는 파이썬 API에 들어있겠죠. 예를 들어서 버튼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버튼 객체 만드니까 B는 버튼 하고서 생성하면 그뿐이에요. 그래서 이 B 버튼의 뭐 위치를 잡아주겠죠. 예를 들면은 포지션 한 다음에 100,50이라고 주면은 요만큼 100 떨어지고 이만큼 50 떨어진 위치에 뭐 출력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요. 실제로 버튼이랑 클래스랑 포지션이랑 메서드가 있는지 저는 확인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 안에는 사용자가 버튼이니까 누를 거 아니에요. 이 버튼이 눌러졌다라는 거를 감지할 수 있는 메서드는 제공이 돼요. 예를 들어서 b.클릭 뭐 이런 메서드가 제공은 돼요. 근데 파이썬 입장에서 이 버튼이 무슨 기능을 할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이 버튼이 무슨 기능을 할지는 코딩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때 정하는 거야. 이게 로그인 버튼인지 비밀번호 찾기 버튼인지 우편번호 찾기 버튼인지 알게 뭐야. 그러니까 파이썬 입장에서는 열받지. 내가 클릭은 감지해 줄 건데 그럼 버튼 눌렀을 때 할 동작은 네가 파라미터로 줘. 그럼 내가 걔를 반대로 호출해 줄게. 이 논리예요. 그래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수행할 동작을 넘기는 거죠. 동작이니까 변수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함수로 만들어서 넘기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는 이 함수를 호출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큰 처리 로직의 일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로서 전달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를 콜백 함수로 전환을 하면은 Z는 CB한테 A, B를 줘라. 자, 이건 아예 구별해야 하는 상황 자체를 구별하지 않고 파라미터로 수행할 동작을 받는 경우. 그러면은 C, B가 함수니까 호출하면서 A랑 B를 주면은 여기서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something으로 호출할 때 여기다가 플러스라고 주면 더한 결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플러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해져요.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왜 330 나오지? 아, 이게 제곱이 아니구나. 미안해요. 다른 언어랑 헷갈렸어요. 이렇게. 그때부터는 이 플러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콜백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내가 매번 함수를 하나 만들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좀 귀찮은 거야. 자, x하고 y를 파라미터로 받는 거죠. 자,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x 플러스 y.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만들 건데요. df 마이너스는 x랑 y를 받아서 리턴 x 빼기 아니지 리턴 x 빼기 y. 자, 매번 이렇게 간단한 함수를 만들기가 이제 슬슬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법을 축약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코드, 함수긴 함수인데 코드가 단 한 줄만 있어야 돼. 함수긴 함수인데 값을 리턴하는 단 하나의 부분만 있는 경우에요. 이름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는 x, y를 받는데 x 빼기 y를 리턴해라. 대신에 얘가 함수라는 건 알아야 되니까 람다라고 붙여요. 위에 거랑 아래 게 같은 거예요. 이 형태를 람다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문법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왜 싫어하냐면은 코드가 옆으로 길어지잖아요. 람다식을 쓰기 시작하면. 근데 그냥 제 성향이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걸 좋아하지 옆으로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목 디스크 생긴 이후로 고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싫더라고. 진짜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 취향 차이란 얘기예요. 람다식을 쓸지 안 쓸지는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그냥
표현 방법에 있어서 개인 취향 차이예요. 성능이나 그런 거에 이점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문법 차이예요. 자, 제가 위에 거 요 함수 정의 지금 실행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는 요 주피터 파일 안에 없는 거예요. 자, 같은 거다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위에 거 주석으로 막아 놓을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한테 10과 5를 줘볼게요. 함수라 그랬잖아, 람다식도. 결과 떨어지죠. 함수예요. 함수를 정의하는 새로운 문법적 표현인데 단 값을 리턴하는 딱 한 줄만 있을 때만. 그러면 이제 얘한테 마이너스를 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에다가 1을 줬어요. B에다가 A를 줬어요. 그럼 이거 굳이 B라는 변수가 A라는 변수가 이 이후에 두 번 다시 안 나온다면 그냥 여기 A 중간에 없애버리고 여기 처음부터 1이라고 줘도 되죠. 지금 얘기했던 논리를 여기다 접목해 봅시다. 요 람다식이 마이너스란 이름에 정의된 거고 이거를 호출 안 할 거예요. 이 마이너스 여기다 줬어요. 그럼 결국은 얘가 얘인 거잖아요. 그래서 콜백 함수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파이썬 코드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곱해 봅시다. 100과 200을 전달하는데 이 썸씽에서는 이런 함수 좋네? 얘한테 호출해 주는 거죠. 문법이 다소 복잡해져요. 사실 이래서 람다식을 좀 싫어해. 명시적으로 함수가 있으면 따라가기가 좀 편한데 람다식은 그 디버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인 거 쓰세요. 그래서 람다식이 얼마 전에 질문으로 나온 것도 있고 지금 쓸 것도 좀 있고 해서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 아까 했었던 연구과제 2번으로 어떻게 접목을 할 거냐면요. 이 푸.result라고 하는 애를 받았잖아요. 그쵸? 이게 푸가 비동기 객체잖아요. 근데 이 푸 객체한테 비동기 작업이 종료되었을 때 콜백 함수를 호출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푸.add 돈 콜백. 이름 참 정직해. 콜백을 추가하는데 언제 호출해? 돈 했을 때. 이거 하나 하겠다고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려니까 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람다 하고서 뭐 파라미터를 뭔가 주고 프린트. 여기서는 지금 파라미터를 안 쓰긴 할 텐데 파라미터 없어도 되나? 없어도 되는구나. 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레드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최대 50개까지 돌렸는데 이제 한 50개가 계속 돌 거 아니에요. 걔가 이제 작업이 끝났다라는 걸 알고 싶은 거야. 파라미터로 뭐라도 주긴 해야 되나 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종료되었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수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람다식을 정의할 때 이 파라미터는 함수라 그랬죠. 그쵸? 콜백 함수예요. 람다식은 주로 콜백 함수일 때 써요. 콜백 함수를 좀 더 와닿게 얘기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는 함수 정의하고 내가 호출했죠. 근데 콜백 함수는 여러분들이 만들지만 호출 당하는 함수야. 파이썬에 의해서 호출 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함수예요. 그게 콜백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23라인에 이 람다식으로 정의된 콜백 함수는 add 돈 콜백 안에서 얘를 호출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든 함수한테 뭔가 파라미터를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도 여기서 넣어주는 거에 따라 정의를 해야 돼요. 무작정 주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여기 파라미터 안 적었었죠. 근데 여기서는 내 콜백에다 뭔가 파라미터 하나 주고 있나 봐. 그러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맞춰준 거죠. 그러니까 람다식의 파라미터 뭐라고 정할지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주는 걸 그냥 받아야 돼. 그러니까 람다식을 쓰고 싶으면은 콜백 함수를 요구하는 API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어쨌건 저 add 돈 콜백이라는 데서 뭔가 파라미터 하나 주나 봐요. 이게 뭐지? 하고 한번 받아볼까요? x가 뭔지? 이상한 객체네. 필요 없어. 버려. 객체니까 뭐 메모리 주소 같은 거 나오네요. finished return list. 뭐 작업이 끝났을 때에 대한 뭐 정보가 들어있나 봐요. 필요 없으니까 버려. 자, 이제 여기서 뭘 하려고 했냐면요. 자, 맨 앞에 있는 리듬이에요. TQDM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깔았어요. 여기부터 이제 어제 심심해갖고 는 기교예요. TQDM이 뭐냐면 프로그레스 바를 구현해요. 왜 막대기배 하나가 쭈르륵 진행하면서 몇 퍼센트 진행했다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걔가 파이썬 그 명령 프롬프트 환경에서만 작동하는 애라서 주피터에서는 작동을 안 해요. 근데 iPy 위젯이라는 애를 깔면은 TQDM을 주피터에서 돌릴 수가 있대. 요거 두 개를 깔고요. 요거 두 개를 깔았고요. 위로 쭉 올라가서 tdqm.notebook 안에서 import tdqm이라는 거를 설치합니다. 프로그레스 바 구현을 위해 tdqm 패키지와 그 다음에 iPy 위젯 패키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작업이 엄청 많이 진행되잖아. 특히 비동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작업이 엄청 많이 진행되니까 여기요. 여기서 프로그레스 바를 한번 넣어봤어요. 사실 토탈 변수를 그래서 만든 거예요. tdqm한테 토탈이라는 파라미터로 전체 작업 개수를 전달합니다. 자, 이제 전체를 돌릴 거고요.
그리고 작업이 하나 끝날 때마다 이 프로그레스 객체점 업데이트라고 호출해 주면은 얘가 내부적으로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면서 막대기를 쭈쭈쭈 그려줘요. 그래 지금 여기서 그럼 프로그레스 바를 쓰려고 했더니 스레드가 현재 작업 턴이 끝났다라는 걸 감지를 해야 할 필요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그레스.점 업데이트라고 바꿔준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 별거 아닌데 재밌어요. 이거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우리 수업 오픈해서 2시간 동안 설명한 게 어제 제가 심심해서 이거 하나 넣겠다고 한 거, 그거 설명한 거예요. 이거 설명하면서 괜히 콜백 함수랑 람다시까지 같이 설명한 거야. 어제 이거 보고서 혼자 뿌듯해했지.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자, 얘는 작업 계속 진행될 텐데 그냥 강제로 중단할게요. 여기선요. 강제로 중단했고 얘까지는 핀 걸었고요. 자, 여기까지 코드 올라갔고요.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랑 비교해서 좀 보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풀이하신 거는 풀이대로 놔두시고요. 이거는 일종의 실습용으로 그냥 다시 한번 재현을 해보세요. 자, 요거 완성하시고 시작합시다. 다음 교시 넘어갈 건데 시간을 언제까지 드려야 될까요? 일단은 시작.